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웅철입니다. 오늘 모실 주인공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의 틀을 설계한 정책 전문가입니다. 이제는 교육의 최전선에서 지방대의 위기와 인구 소멸의 해법을 찾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는데요. 지역균형 발전의 설계자에서 지방대학 혁신의 선구자로 나서신 상지대학교 성경융 총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모실 주인공은 상지대학교 성경융 총장님이십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자치TV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지대학교 총장 성경융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일은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오늘 지방자치 TV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하시면서 사실은 지방자치에서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의 틀을 어떻게 또 짜시는데 큰 기여를 하셨는데 상지대학교가 강원도 원주에 있죠. 네, 캠퍼스가. 그렇습니다. 오시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원주에서 올 때는 되게 만종역이라는 데를 우리가 이용하는데 네네. 청량역까지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동하는 걸 생각하면은 서울에 한 이렇게 변두리쯤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강원도가 아니네. 그냥 서울 권역이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아, 그래 가깝군요. 네. 성경 총장님은 제가 예전부터 사실 많이 존경하고 있고요. 언젠가 뵈야 되는데 하는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총장님 항상 이제 이름을 볼 때 성경융에서 굉장히 이름이 좀 특이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크다는 느낌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 이름만이 그런 이야기 들으실 텐데 이름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이름이 좀 특이하고 해서 제가 어디 은행이라든지 무슨 우체국 같은 데 갈 때 이 창구에 갈 때마다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 이름이 뭐냐 물어보는데 대개 2번, 3번 잘 쓰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내가 써드리겠다 하면 그분들이 약간 좀 기분이 상해하고 나중에 이 이름을 다 써서 보여주면 대개 창구 직원이 이해를 합니다. 워낙 이름이 어렵고 받아쓰기 힘들어가지고. 융자가 어렵다는, 한글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융자를 쓰기 어려운 거죠. 아하. 발음대로 하면 융자가 돼야 되는데 쓰기를 융자를 쓰니까 그래서 이제 창구 직원도 어렵고 제가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좀 약간의 부담이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저 자식을 고생시키나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게 약간 좀 사연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3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고 우리 이제 할머니가 한 20살쯤 됐는데 그때 일제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는 매우 이제 이 경제 상황이 안 좋고 할 때인데 이 어린 아버지를 이제 데리고 할머니가 일본에 이제 가서 온갖 고생을 하고 하시는데 다시 재혼하지 않고 어린 아들 하나를 보고 평생을 사시니까 자식에 대한 그 욕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이 사남 3녀고요. 제가 5번째인데 그러시군요. 제가 1954년생인데 6.25 직후에 태어난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장기에 보니까 우리 집에 그때 할머니가 하도 고생해서 이제 일본에서 꽤 돈을 좀 모아가지고 오셨고 또 농토도 좀 구입하고 기와집도 짓고 시골에서는 이제 우리 집이 외형적으로는 그래도 살만하다 떵떵거리고 사셨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했는지 우리 집에는 수많은 사람이 들락날락했습니다.
상위 군인도 들어오고 네. 이제 좀 먹을 거 달라고. 그 중에 이제 예. 사주, 장명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많이 왔대요. 네, 네. 이제 오면은 예. 할머니가 아주 융성하게 식사 대접하고 잠도 재워주고 용돈도 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예. 이분들이 밥값 하느라고 손자들 이름 봅시다 해서 예. 어느 사람마다 이 이름이 좀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걱정이 돼서 그럼 좋은 이름을 하나 달라 하니까 제가 이름이 무려 5개가 있고요. 그럼 처음 이름이 뭡니까? 처음 이름은 성환진이라는 이름입니다. 아, 환진. 환진. 네. 우리 이제 집안에 환자, 불꽃 환자가 돌림자인데 네. 4개는 환자로 쭉 하고 마지막 이름이 이제 그걸 바꾸는 거예요. 성경률이님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마 중학생 쯤 됐으면은 이름이 좀 어렵다고 다른 걸 바꿔달라 했을 텐데 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이름이 왔고요. 이름의 말 뜻은 네. 이룰 성자에다가 네. 빛날 경자에다가 네, 네. 융성할 용자입니다. 네. 네. 하나같이 뭐 엄청난 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제가 이름을 발음하기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렵지만은 예. 이 뜻에 우리 할머니, 아버지, 또 어머니의 어떤 자식에 대한 어떤 예. 기대랄까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그러네요. 어떤 염원이 담겼다 생각하고 네. 제가 그냥 운명처럼 생각하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 이름을 이루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충분히 이루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총장님, 상지대 총장님을 부임하신 게 작년 10월이시죠? 작년 9월 10일 날입니다. 9월 10일입니까? 네. 자, 9월인데 그러면은 한 7개월? 7개월쯤 돼요. 네, 7개월 됐는데 뭐 이제 외부 기사도 나타난 것도 그냥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누구보다도 굉장히 이 7개월 동안에 압축적으로 바쁘게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좀 돌이켜 보면은. 제가 그동안에 그 교수로 지냈던 대학은 그 춘천의 한림대학인데 네. 한림대학에 있으면서 상지대학 이름 많이 들었죠. 또 네. 아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해서 가깝지 않습니까? 춘천하고 한 시간 정도 그런데요. 그래서 같은 강원권에 있는 대학이니까 네. 뭐 대강의 소식은 듣고 있는데 네. 그러나 가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또 새로 이제 그 학교에 대한 좀 공부도 해야 되고 해서 네. 초창기에는 학교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대학이 현재 어려운 그런 뭐 모든 지방대학처럼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이제 고민하는데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게 이 시대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고 네. 우리나라 대학이 처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네. 앞으로 이 인구가 줄어들어서 대학 입학하는 학생이 줄어들 때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가 하는 등등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여러 이제 대학 구성원들하고 또 토론도 해야 되고 주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상지대학은 다른 대학하고 달리 지역 시민사회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는데 또 시민사회에 있는 분들도 의견도 듣고 지역 언론의 의견도 듣고 해서 주로 의견을 듣고 대화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봅니다. 그러셨군요. 연구자로서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셨군요. 네. 근데 실제 이제 상지대도 지방대학이지 않습니까? 네. 요즘 지방대학의 위기, 뭐 진짜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고 상지대도 이제 지방대학의 하나이고 요즘에 시쳇말로 지방대학이 이제 소멸될 수 있다 이런 위기론도 나오는데 실제 맡아보시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느끼십니까? 우선은 이제 가장 그 구조적인 문제는 출산율, 소위 출생률이 너무 지금 떨어지고 있고 또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뭐 태어나고 성장할 때는 출산율이 6.0, 6명 정도 했는데 10분의 1이네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거의. 6명, 거의 10분이 떨어졌고 중간에 이제 2.1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가 1984년에 1984년이었습니까? 2.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2.1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네. 그게 이제 무너지고 계속 출산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1이 무너지고 난 뒤에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네요. 최근에 와서 이제 매우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인구가 줄어드는데 대체로 인구 정점이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 총 인구가 제일 많았던 시기고 그 해부터 시작해서 인구가 이제 절대 인구 줄기 시작하는데 대학에 지금 진학 인구도 2020, 2021년부터 급격히 이제 정원을 못 채우는 쪽으로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국 지방대학이 다 어렵고
상지대학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갔을 때, 작년 9월에 갔을 때, 그 해도 2.9% 해서 이제 신입 충원율이 떨어져 있고요. 그 전해는 뭐 70%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태가 그러면 좀 있으면 개선될 건가? 전혀 그렇지 않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학의 문제는 과거에 인구 팽창기에 설정된 어떤 총정은 여기에 되게 이제 기준이 돼 있고 우리나라의 무슨 뭐 기업의 규모나 기업의 수 뭐 이런 것도 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제도나 시장의 규모나 이런 것들 다 그 인구 팽창기에 다 설정이 뭐 되는데 인구 보너스기라고 하죠. 네. 이게 주도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대학도 이제 위기가 오고 무슨 뭐 사회보험 재정,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다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지금은 이제 국가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국방인데 병력도 지금 제대로 투자를 못 채우고 있고 이런 위기가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 전에 대학에 문제가 오기 전에 초중고 이미 문제가 왔었고 지금 대학에 지금 문제가 있고 요 시기에 동시에 지방 거의 모든 전국의 지방이 인구 소멸 위험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의 이 인구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 동시에 지방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이제 하시면서 듣기로는 그 하나의 방안으로 해결 방안으로 21세기형 확장적 하이브리드 대학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설명을 해주시면. 기존의 대학들이 지금까지 대학을 운영하는 이제 모델을 제가 구형 대학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대학생들이 오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학생을 뽑고 등록금 수입도 괜찮을 때를 이제 우리가 이제 구형 대학 모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개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생이라 하면 만 18세에서 21세까지가 대학생이다. 연령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국인 학생이 이제 중심이고 외국인은 뭐 일부 그냥 숫자도 적고 이거는 부차적인 거로 보는 거죠. 정원외 뭐 이랬었죠 예전에 보면. 있는데 물론 지금도 정원외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메인은 중심은 내국인 학생이다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수업이라는 거를 소위 이제 오프라인 방식 어느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교수 학생이 만나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수업 요게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대학의 그 수입원이 등록금 수입에 다 이 단일적 어떤 수입 모델 대학이 하나의 경영체로서 제대로 수입이 들어오고 올바르게 지출하고 또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위험을 느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수입 모델이 필요하죠. 재정의 안정성. 이게 급격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구형 대학 모델이 이제는 대학 모델. 이 효력을 다 상실했다. 이미 죽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대학은 여전히 이 모델에 따라서 대학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걸 제가 보면서 그러면 신형 대학 모델이 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연령대 제한을 없애자. 0세에서 100세까지가 다 대학의 학생이 될 수 있다. 100세 시대니까 어린 아이부터 이제 그 고령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학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 둘째는 내국인만으로는 앞으로 절대로 제가 예상할 때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내국인만으로는 정원을 채우기 힘들다. 그러니까 내국인의 비중만큼 외국인의 비중을 우리가 대등하게 보거나 더 이상 높게 비중을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특정 시간 장소에 만나서 교수와 학생이 만나서 하는 수업도 이것도 낡은 모델이다. 물론 그게 제일 좋은 모델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대학은 지금 수도권에서 오는 학생들이 한 7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기에 매달리는 한 수많은 사람 이동 비용이 필요하고 내가 이 시간에 만약에 온라인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면은 그 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그 수업을 하고 나머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시간 손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을 유기적으로 병행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앞으로 절대로 어느 대학도 살아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수입원을 다원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학생만 고객이 아니고
기업도 고객이고 네. 지자체도 고객이고 네. 또는 이제 정부 산하 공공기관도 고객이고 예. 경우에 따라 외국 기업도 우리 고객이 돼야 안 되겠느냐. 네. 예. 예. 그래서 고객의 범위를 넓혀야 되고 또 수익도 교육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연구 개발할 수도 있겠죠. 네. 우리가 그 뛰어난 기술을 가진 그런 교수가 많고 하면 네. 우리가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개발 전문 어떤 네. 회사처럼 그런 역할을 다 줄 것이고요. 네. 네. 기업이나 지자체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컨설팅 회사 하는 것처럼 네.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관해서는 투자 자문 기능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지금은 AI가 많이 보급되기 때문에 투자 모델을 잘 만들면 예. 저는 대학이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방식으로 수익원을 다원해야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대학이 존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 현실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네. 그걸 제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려봤고 우리나라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해외로 최대한 널리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을 확장적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모델 말씀하신 거를 총장님이 이렇게 명명. 그렇게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근데 제가 아까 이게 좀 이상적인 게 그 네 가지 요소. 이게 어떻게 보면 진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에. 네. 이 진단이 너무 명확하고 또 이게 핵심을 짚으셔가지고 네, 이 네. 진단의 해결법을 제시하면은 지금 지방대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길을 제시하는 거가 된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진단에 따라서 우선 저희 대학부터 그 네 가지 요소를 다 바꾸자, 네. 다 확장하고 바꾸자 이렇게 이제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대학이 그런 새로운 실험을 할 때 네. 혹시 다른 대학들도 네. 다른 대학은 다 자기 대학 나름의 어떤 그 대안을 이렇게 찾고 있을 텐데 그렇겠죠. 예. 저희 대학이 하는 걸 보고 혹시 도움이 되는 게 있다 하면 네. 얼마든지 그 다른 대학들도 채택해 쓸 수 있고 더 잘 발전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뭐 다른 대학이 뭐 각자 본인들의 잘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건 맞는데 이 아까 네 개의 기준점은 어느 대학이나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네, 요 기준점을 삼아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침을 하나 제시해 준 것 같아서 네, 오늘 이야기 다 오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다 네.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 지방자치 TV의 더 인터뷰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출연자분들의 인생 사진을 네. 하나씩 이제 몇 컷 보고 말씀 나누는 시간이 코너가 있어요. 네, 네. 예, 뭐 다 비켜갈 수가 없어서요. 총장이 예, 인생 컷, 세 컷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가족 사진입니까? 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제가 이 사진을 제가 채택할 때 좀 네. 망설였는데요. 네. 우리 식구 사진을 가져와서 좀 그러시군요. 너무 사적인 자리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닙니다. 어쨌든 예. 오늘 뭐 또 제가 이렇게 주인공이시니까. 대화하는 자리니까 예. 이 자료는 이제 예. 오늘 가져온 취지는 예. 제가 지금 그 우리 대학의 어려움 또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할 때 저는 역시 인구가 가장 큰 문제다. 우리 어떤 경제 전략을 취하느냐 경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저는 인구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최대한 빨리 2.1 이제 출산율 2.1을 회복하는 게 제일 큰 이제 과제라고 봐서 저는 제가 인생을 살 때 제가 일남 이녀를 제가 이제 자녀가 일남 이녀인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숙제를 다 했습니다 하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2.1을 넘겼다. 다 네.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 주위 자녀들한테 좀 많이 좀 권유해 주십사 하고 이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남 이녀인데 네. 저기는 또 네 분이신데요? 우리 이제 큰아들이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저희 식구 다 나왔습니다. 네. 아주 단란하게 보여서 보기 좋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네. 사진 다들 이렇게 잘생기셔서 자랑하시려고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네. 청와대인 것 같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보이시는 것 같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초대 국가경영발전위원장으로 2003년 4월에 이제 취임을 했고요. 2003년 4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가기 전에
가기 전까지 4년 반 정도를 위원장으로 일을 했는데. 아, 오래 하셨네요. 예. 예. 그때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고, 또 제가 맡았던 주된 임무가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너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네. 지방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돼서 청년 인구도 빠져나가고 또 우수인재도 빠져나가고 해서 예. 어떻게 지방의 자립을 이룰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고 정부 임기는 짧지만은 네. 하여간 최대한 자립 자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네.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저 지금 장면은 우리가 2003년 첫 해에 국가경영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네. 그 법 안에 지방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네.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네. 그 특별회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1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계획안을 이제 정리한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걸 기념해서 이제 대통령 모시고 우리 네. 그 위원들이 함께 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균형발전위원회의 첫 실적을 보여주시는 자리였군요. 네. 그 의미 있는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예, 아까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4년 반 하셨다고 하면 네. 거의 노무현 대통령 임기를 거의 다 함께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처음과 끝을 같이 한 셈이 아닌가 싶은데 초반 4년 반을 이제 균형발전위원장 일을 했고 후반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정책실장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셨죠. 아, 그러셨구나. 이 4년 반 위원장을 하셨는데 가장 뭐랄까 보람 있었다고 할까요? 예, 한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가장 어렵고 또 지역에 직접적으로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우리가 175개 기관을 이전하는 걸 했고 그거를 10개 지역에 나눠서 혁신도시를 10개 만들었죠. 이거는 이제 불과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제 진행된 일이고 또 워낙 그 갈등이 많고 반발도 많았죠. 논란이 많았던 일들인데 이 이제 그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뚫어내면서 이거를 해내서 특별히 의미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지방에 가보시면은 세종에 이제 세종시가 있고요. 그건 이제 행정 수도 이전과 관련된 일이고 나머지 지방 10개 지역에 혁신도시가 거의 지금 다 이제 공사가 되고 입주도 다 되고 해서 형체가 잘 지금 이제 갖춰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 중에 제가 제일 좀 뜻인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이게 보통 진짜 쉬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반발, 갈등, 공격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뚝심으로 이뤄내신 것 같고요. 총장님은 이제 여러 곳에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난 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까 거의 뭐 같은 임기 동안 함께 하셨죠? 함께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곁에서 지켜본 노무현 대통령 어떤 분이셨고 그 처음에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됐다고 하시는 이유. 현재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데 대해서 분명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정책 결정이나 또 국가가 직면했던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 중심에 늘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게 국민의 어떤 주권자의 뜻에 부합하는 일인가, 주권자가 원하는 일인가, 또 주권자하고 대화하고 거기서 어떤 그 공감이 이루어진 일인가 하는 걸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언제든지 낮은 자세로 저는 이렇게 국민에게 다가가고 또 이 서로 같은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려고 했다는 그런 점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49살 때 이제 초대 위원장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뭐 그런 일을 공적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학자로서 또 학교에서 연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평생 교수로 학자로서 지냈을 텐데 그 이후의 생활은 제가 이 정책가로서 학자에서 이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그런 이제 정책가로서 이제 그렇게 변모했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도
조금 더 좀 이렇게 깊이가 좀 깊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연구자에서 책상에서 하시는 거를 실제 실천으로 행정으로 옮겨보기도 하셨다는 네. 양수겹장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노무현 대통령은 비전을 갖고 나라의 비전을 갖고 계시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여러 지금 이제 말들이 나오긴 한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나라에 대한 비전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제일 이분이 그 고민했던 문제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지역주의, 지역 감정, 지역 분열이 극심한 그런 시대였는데 네. 특히 이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김해에서 태어나시고 네. 부산서 이제 학교를 나오고 부산서 정치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중앙 정치에 데뷔한 분인데 예. 이분은 민주당을 선택했기 때문에 네. 당시에 민주당은 호남당이고 네. 또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고 네.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아주 나쁜 소문들이 이제 네. 확산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평생을 이제 그 고통당하고 희생당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이 되셨지만은 예. 그래서 지역주의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없이 광주에서 살거나 뭐 부산에서 살거나 대구에서 살거나 그 지역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도 안 되고 또 차별을 만들어서 안 되고 네. 그래서 지역 간에 평등하고 또 지역주의가 없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제일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너무 나서도 안 된다. 그래서 전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고 어디 가서도 내가 동등한 어떤 권한을 누릴 수 있고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균형 발전 사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남북 사회의 불필요한 어떤 긴장 대립 이거를 우리 힘으로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평화, 어떤 공존 협력 이런 가치를 대단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은 동북아 시대 말하자면은 이제 한중일이 다 지금 그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 있는데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따로 할 게 있지만 또 공동으로 또 대응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삼국이 더 이제 확장하면 동아시아 전체가 그렇게 이 유럽연합처럼 공동으로 이 지역의 문제를 풀고 함께 번영하자 이런 생각을 아주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지금 시기에 딱 옮겨놔도 그런 비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아주 뭐 절실히 필요하다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특히 맞습니다. 여전히 과거보다 지역주의가 겉으로 드러나서 그게 논쟁이 되고 하진 않지만은 그 주요 정당들의 뿌리를 보면 여전히 지금 영원함으로 지금 분열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 또 어느 후보가 어느 지역에서 표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는 그게 안 드러나지만 전국 선거에서는 판에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색깔로 저는 드러나죠.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불균은 훨씬 더 이제 악화됐다고 볼 수 있고 한반도 대결 양상도 더 악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동북아 아시아 지역의 긴장 대립도 더 악화됐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그런 그 비전이나 그런 가치는 저는 여전히 살아있고 또 새 정부가 들었을 때 이런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더하기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도 더 발전시키고 또 사회 불평등이나 사회적 어려움도 많으니까 이 분야도 빨리 개선하고 그다음에 세계적 경쟁이 지금 또 치열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가 많이 이렇게 논의되고 또 숙성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진인데 보여주시겠어요? 총장님이 이사장 취임하신 사진이군요. 저 사진 한번 봐주시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저 사진 하면 어떤 의미가 담긴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제인문 사회 연구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인문 사회 분야의 국책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이 26개인데요. 26개 됩니까? 이게 거의 한 부처 산하에 하나씩의
국제연구기관이 있고 이거를 이제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를 들어 기재부 산하라고 하면 KDI가 있고 KDI도 있고 또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데도 있고요. 무슨 뭐 노동연구원, 환경연구원, 산업연구원 거의 모든 부처 산하에 다 국제연구기관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김대중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다 개별 부처 그 직속 기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부 기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자들이 연구하는 곳인데 너무 기관이 여기 간섭하거나 너무 지시를 많이 하면 연구가 잘 안 되니까 이거를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이걸 다 통합해서 통합 관리를 한 것이죠. 그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공계 쪽은 25개가 있는데 이거는 과학기술연구회라고 되어 있어 크게 우리나라 연구기관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인문사회 이걸 맡았는데 오늘 저 장면은 제 취임식 날 뭐 여러 그 기관장도 오시고 또 저하고 이제 있는 학계 인사들도 오시고 해서 첫 출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머리 싱크탱크를 다 모아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수장을 총장님이 그때 하셨던 거네요. 제가 듣기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상임이 아니었는데 총장님이 처음 상임 이사장으로 본래 그걸 할 때 이제 각 연구기관별로 각 연구기관의 운영자들이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연구기관장들은 상임이고 이사장은 비상임을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게 운영이 충실해지고 또 연구도 개별 연구기관이 할 게 있고 이거를 종합연구, 협동연구, 융합연구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임하기 직전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 상임 그것도 법을 개정사항이군요. 법 개정사항입니다. 26개가 이제 그 횡적으로 잘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 조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26개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뭐 되게 다 기억하죠. 지금 뭐 이게 퀴즈 낼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사진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총장님은 그 서울대에서 원래 사회복지 전공이셨죠. 뭐 이제 그 다음에 박사, 석사는 이제 또 사회학을 또 선택하시고 그러셨어요. 거기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갔을 때 그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도 하고 나면 다음에는 이제 복지국가로 가게 안 되겠나.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영국의 복지국가는 그 베브리지 리포트 같은 게 나와서 거기서 이제 영국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런 나라를 만들자고 해서 베브리지 리포트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그렇게 되는 유명한 거죠. 국가가 다 이제 책임지겠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곧 그런 시대가 올 테니까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학을 제가 70년대 이제 초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을 다닐 때 보니까 70년대 80년대가 뭐 정치적으로는 거의 이제 그 독재 시대고 또 늘 그 데모를 했고 또 경제적으로는 뭐 번영을 했지만은 민주주의도 사라지고 또 사회적인 어떤 이 불평등도 자꾸 늘어나고 어려운 사회 여전히 어렵고 이런 상황을 보고 보다 좀 근본적인 사회과학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회학 공부를 하자 이렇게 방향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셨던 것 같고요. 총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 중심 복합 도시 또 혁신 도시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신 주역이셨는데 현재 혁신 도시 정책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이제 본래 저희들이 계획할 때의 그때 눈으로 볼 때 상당히 잘 진행되는 면도 있고 여전히 좀 진행이 되지 않는 면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도시들이 그 이전할 기간이 다 이전하고 필요한 시설이 주택이나 무슨 학교나 이런 시설이 이제 갖춰져서 외형적으로는 잘 충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 직원들이 몸만 가고 뭐 끝나면 뭐 이렇게 주중이나 주말에 다 서울 온다 해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지금은 가족을 동반해서 이사한 사람의 수가 70%를 넘어선 상태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단순히 거기에 공공기관만 들어간 게 아니고 그 공공기관과 연계된 여러 기업들이 들어갔는데 그 기업의 수도
전국 2,000개를 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우리가 혁신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공공기관하고 그 주변의 기업 또 주변의 대학들하고 이렇게 산학연 어떤 협력체를 갖춰서 그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산학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또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전략 산업 같은 게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뜻을 담아서 이제 혁신도시 이렇게 했는데 외형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좀 갖춰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부족한 거는 뭐가 부족하냐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주한 기업들 간에도 많은 어떤 협력과 어떤 공동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또 바깥의 지역의 대학들, 지역의 기업 이렇게 안 밖으로 풍부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또 각자 자기 그 기관이 할 일에 대해서 또 지역의 대학이 하는 일, 기업이 하는 일을 놓고 어떤 일에 대해서 협력하고 이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듣는 바로는 그 부분은 좀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역과 소통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아주 깊숙이 협력하는 그런 방향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뭐 지방자치가 이제 제대로 되기 위해 일하는데 이제 이력을 담당하시고 계셨는데 지방자치 30주년, 30년 어떻게 평가하신지 간단히 소회를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이제 처음에 춘천에 한림대학을 갔을 때가 1991년인데 한림대가 그 해에 지방의회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에 단체장 선거를 했는데 그때 시점에서 보면은 뭐 지금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분권은 엄청나게 발전해서 봐야죠. 그 시기만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시하고 한 일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지방 일이 돌아갔는데 지금은 지방 스스로 우리 지역의 장래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같이 스스로 계획도 세우고 또 그리고 이제 대학이나 지역의 여러 주체랑 협력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어 가니까 저는 상당히 발전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지금 그 권한이나 재원이 중앙에 집중된 상태고 아마도 지금 재원 한 70%가 다 중앙 재원으로 돼 있고 지방은 뭐 한 3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근본적으로 중앙 지방의 관계를 재편해야 되는 게 아닌가. 큰 틀의 어떤 지방 분권이 저는 더 진행돼야 되고 또 지방은 권한과 재원이 이전되는 것만큼 더 실력을 갖추고 더 중앙보다 더 전문적으로 더 역량 있게 지방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해결책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주민 어떤 그 복지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역량과 어떤 그 이 책임의식, 도덕성 이런 걸 더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이제 상지대 총장님이시니까 상지대 얘기를 잠깐 이제 하고 싶은데요. 상지대 특장점, 상지대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총장으로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지금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계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상지대학은 1955년에 이제 우리나라 아마 거의 뭐 이렇게 해방 이후에 그 설립된 어떤 초기 단계 사립 대학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재단하고의 어떤 그런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대학 내부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아주 큰 그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면에 이제 큰 그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원주는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이 가장 잘 발달된 곳인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협동조합이 있고 대학이 참여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학과라는 학과도 설립을 했고요. 그렇군요. 또 생활협동조합을 받아들여서 대학 내에 식당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편의점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청소 업무를 한다든지 하는 대학의 내부의 많은 일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도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가 지금 입학자가 줄어드니까 여러 대학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학생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에 중요한 어떤 허점을 가지고 있고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도 노력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그래서 지금 역점을 두는 거는
아까 신영대학 모델에서 말씀드린 맞습니다. 것처럼 예. 학생의 범위를 젊은 청년만 둘 이유가 없다. 이걸 최대한 확장해서 0세부터 100세까지. 100세까지. 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히 좀 그 네. 고령자들이 우리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장년층의 경우에도 지금은 신기술이 계속 발달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내가 업무에 사용하는 기술이 계속 좀 노화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직무 수행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네. 재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직자는 재교육을 계속 앞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업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이런 직무 교육을 동시에 저는 해야 된다 보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그 덩치의 문제는 청년 학생이 줄어드는 문제는 우리 내부의 노력으로 이제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최소한 한 50년, 100년이 가도 이 문제를 우리가 전성기 때처럼 우리나라가 인구가 제일 많을 때처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바깥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해외의 학생들을 네. 이제 찾고 또 유치해야 되는데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네. 세계 한류 한상 한인 대학을 만들어 보자. 그거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야기해 주시고. 네네. 예.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애정이 많고 한국과 어떤 교류 협력을 원하고 하는 여러 그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네. 제일 큰 부류가 세계 한류 팬입니다. 네. 네. 전 세계의 한류 팬이 2억 2,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억. 2억 2,500만. 네, 네. 최근에 폭삭 소가수다 이런 이제 드라마가 네, 나오면 네. 전 세계가 열광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유튜브를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전 세계 어느 뭐 특정 지역이 아닙니다. 뭐 유럽부터 뭐 아프리카, 중동, 뭐 전 뭐 아시아, 북미, 남미까지 한류 팬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함께 드라마를 같이 보고 같이 즐기는 그런 네.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한류의 힘인데 네. 저는 실제로는 한류 팬에서 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 추세를 보면은 네. 이 한류 문화에 대한 그 관심이 세계적으로 거의 최고조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예. 심지어 인도에 가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하는 걸 만났더니 자기 그 인도 자회사에 인도 직원들이 많이 일하는데 젊은 그 남녀 직원들한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네. 자네들의 꿈이 뭐냐? 뭘 제일 하고 싶으냐 했더니 숨도 쉬지 않고 최대한 빨리 한국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숨도 쉬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이게 이제 아마도 이제 폭삭 속았을 때 이게 막 한참 이제 막 시작할 때 또 작년 말부터 오징어 게임 2가 나와서 네. 이제 막 이렇게 많은 그 사람이 그 시청한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애정이 깊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학생이 된다면은 우리가 굳이 한 해에 23만 명, 24만 명이 태어난 이 인구를 가지고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여기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숫자가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느 대학이 뭐 수도권 대학이 얼마나 가져, 지방이 얼마나 가져 그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문제 해결의 뿌리가 해외에 있다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가 세계 한상그룹인데 네. 한상 기업의 수가 한 11만 개쯤 알려져 있고 11만 개. 세계 우리 이제 해외 현지 기업이 되겠죠. 거기에 종사자가 최소 500만, 최대한 1,000만 정도 된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인그룹은 해외 한인 동포가 708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을 좋아하고 네, 한류 그렇죠.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고 네. 뭔가 교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네. 우리가 제대로 교과 과정을 만들고 전공도 잘 만들고 그래서 사이버 대학부터 시작한다면은 국내에서 줄어드는 학생을 놓고 소위 이 레드오션 바다에서 그 참치를 잡으면은 피빛이 막 피가 흥건한 그런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네. 우리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블루오션은 해외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 그룹을 우리의 학생으로 받아들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제가 지금 고민하는 제 1번째 과제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강원도 원주도 절대 인구 줄기 시작했으니까 원주는 사정이 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구 소멸 위험도를 따지면은
18개 시군이 다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바깥에서 우리가 한류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을 늘리자.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는 인구는 줄어들지만 해외에서 오는 이 유동 인구, 뭐 영어로는 플로우 인구라고 그러는데 이 인구를 늘리면 이분들이 와서 한국에서 이제 구입도 할 것이고 또 밥도 먹고 잠도 잘 것이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사람하고 교류할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강원도를 더 많이 방문하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지금 이제 제안하는 것은 글로벌 한류 문화 올림픽 혹은 글로벌 한류 문화 경제 올림픽을 강원도에서 하자. 강원도는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평창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 곳입니다. 성공적으로 개최했죠. 그러나 그 올림픽은 스포츠 올림픽은 일회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매 2년마다 이거를 개최하자는 것이고 이 행사를 하고 나면은 이어서 강원도를 방문한 분들이 저는 대개 한 2만 명 정도 초청하는 게 필요하다 보는데 끝나고 나면은 18개 시군에 다 이분들이 방문하게 해서 거기서 한 2박 3일 더 지내도록 하고 거기서 서로 친구가 되게 서로 뭐 문화 관계 인사들이 만날 수도 있고 종교를 만날 수도 있고 해서 인연을 쌓으면 다시 재방문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제2의 고향 만들기 사업을 하자. 그러면 이제 강원도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듣다 보면 뭐 한 10시간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그래서 좀 줄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될 건데 이게 좀 종합적으로 여쭤볼 게 많은데 상지대 캠퍼스에 시니어 돌봄 배움 복합단지 UBRC라는 걸 지금 만들고 계시는 부분 간단히 하고 프로 계획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UBRC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영어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라는 겁니다. 이거는 고령자들을 위해서 대학을 개방하자. 젊은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은 나이가 든 분들한테 대학 캠퍼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인식을 지금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러 대학이 그걸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또 대학은 어차피 젊은 학생은 줄어드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자들이 들어오게 하자.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주거 여건을 주택을 좀 특별하게 만들고 이분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관리를 하고 이분들이 대학의 모든 시설을 이용하게 해주고 또 모든 수업을 개방하고 그래서 대학에 와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대학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건강 관리를 특별히 하자. 이게 우리 대학이 지금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많이 배웠고요.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지대 총장 성경래입니다. 상지대는 우리 사회의 두 가지 큰 문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로서 학생들을 더 많이 외국에서 받아들이자 세계 한류 한상 한인대학을 꼭 성공시키자 이런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초고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령 친화대학을 설립하고 능동적 노인, 활동적 노인을 더 많이 우리가 교육하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큰 과제에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시고 함께 노력을 기울여서 꼭 성공시키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방대학은 이제 생존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교육의 틀을 넘어 지역과 산업, 세계를 하나로 잇는 성경용 총장님의 새로운 미래 비전이 우리 교육의 희망이자 지방제도약의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